안녕하세요. 미술로 보는 세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함께 진행할 MC 도광환 기자 소개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광환입니다. 더불어서 이야기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알페이 건축연구소의 노석준 소장님과 영상예술학 박사 석수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이야기는 자화상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서양화에서 자화상이라는 그림은 안 그린 화가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화가가 그린 영역인데요. 최초의 서양화에서 최초의 자화상이라고 평가되는 사람, 최초의 자화상을 그린 사람은 독일 출신의 알브레히트 디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이 그림이 지금 보는 이 자화상입니다. 모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 약 1500년에 만든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서양 화가들이 자상을 그린 이유는 르네상스 이전 시대에 신을 그리거나 교육용으로 성서 이야기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귀족들 주문을 받아서 초상화를 그려주거나 하는 일이 대부분의 일이었는데 저분이 왜 남들만 그려? 나 내 스스로 한번 그려볼 거야. 나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야 해서 뭐 흔히 어려운 말로 자의식의 발로 이런 측면에서 자화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힘들게 했나 봐요. 어떤 일을? 아니 뭐 주문을 받아서 막 그리고 하다가 내 맘대로 그리겠다. 내 맘대로 한번 내 얼굴, 내 잘난 내 얼굴, 나 잘생겼잖아 뭐 이렇게 그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제일 인상 깊은 게 모피 코트를 입은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나 이 정도의 부를 과시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드러낸 거죠. 석 박사님, 이게 저는 의상부터 보이지 않았고 잘생겼다 이런 인상부터 왔거든요. 네, 제가 이 그림을 알게 된 거는 가장 비싼 그림, 예. 가장 비싸게 팔렸던 그림으로 제가 기사를 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피 코트도 입었고 얼굴 표정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작가 본인의 모습을 표현했다라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뒤의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신감, 네. 똑똑한 나를 그려야지 하고 그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서양 회화에서 자화상을 많이 그린 대표적인 화가가 렘브란트하고 고흐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렘브란트하고 고흐 경우 굉장히 많은 자화상을 그렸어요. 렘브란트 경우에는 이 복사본까지 합치면 거의 100점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요. 왜 자화상을 많이 그렸을까요? 디자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의리예요. 값의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컴플레인 받지 않고 수정 요청 안 받을 수 있는 그냥 내 모습을 마음 편하게 연습도 할 겸 표현해 보려고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현실적인 이유네요. 예. 조금 비슷한 정답에 맞춘 것 같은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렘브란트하고 고흐, 특히 자화상을 많이 남긴 이 두 분이 자화상을 그린 이유는 돈이 없었어요. 네. 아이고. 예,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이유죠.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사람을 그리는 일이었거든요. 사람을 그림으로 해서 그 사람 표정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숨겨진 본성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드러내보고 싶고 했는데 모델을 구할 돈이 없었으니까 돈이 없어서 자기만 자꾸 그리게 되는 거예요. 고의 작품이 배경을 통해서 자기의 인간 심리 이런 걸 많이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배경에 막 물결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 딜의 경우에는 굉장히 또 독특한 자화상입니다. 어째서요? 역사적으로요, 서양화 중에서도 저렇게 딱 정면, 그리고 관람객들한테 딱 이렇게 그림을 보는 사람이 딱 눈이 마주치게 그렸잖아요. 뭐 약간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약간 측면으로 그린다든가 뭐 약간 이렇게 시선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둔다든가 이게 보통인데 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정면을 내보이고 있어요. 거의 같은 시기에 그려진 그 유명한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입니다. 물론 지금 뭐 다빈치의 그림이냐 아니냐 논란이 약간 아직 남아있지만요. 네. 이 그림은 이제 역대 경매사상 5천억에 해당하는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 이거였네요. 네, 네. 그림입니다. 예. 좀 전에 본 그 그림과 이 그림의 구도 딱 정면에서
관람객들을 바라보는 이 구도가 네, 거의 네.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디일을 그리면서 아주 놀랐던 이유가 이거는 예수님을 그린 거거든요. 디일러는 자상을 저렇게 정면으로 딱 응시하는 모습으로 그렸어요. 같은 시기의 작품. 네, 네. 얼마나 이 디일러의 자신감이 뚜렷하게 드러났던지 저는 일단 이 자화상들을 봤을 때 눈빛에서 그 압도감을 느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천천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게 눈빛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자화상을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렘브란트 자화상부터 먼저 네.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 작품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네, 네.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에 네. 가면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가면 볼 수 있네요. 예, 지금 볼 수 있고요. 저는 그 렘브란트 이 자화상을 보기 위해서 네. 벌써 2번이나 다녀왔어요. 어. 예. 자, 렘브란트 이 자화상을 보시면요. 네. 저는 저 렘브란트의 마지막 자화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100% 마지막이라고는 확정을 못 받았어요. 워낙 말년에 죽기 직전에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네. 많이 그렸거든요. 저 그림 앞에 서서 눈빛을 보고 있으면요. 야, 이 사람은 어쩜 이런 눈빛을 그릴 수 있을까? 꼭 가서 한번 직접 그림을 영접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눈빛을 계속 한번 응시해 보십시오. 그 달관했다, 혹은 초월했다, 혹은 생을 모든 것을 놓았다. 네, 네. 그리고 저 두 손을 마주 잡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자세와 눈빛을 통해서 야,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리면서 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 네, 네. 저 사진으로 보는 눈빛보다도 이 작가가 그려낸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 눈빛을 표현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예. 예. 본인이 본인을 이렇게 멋지게 그릴 수 있는 게 네. 보통 실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셀피 찍을 때 필터 쓰는 것 같은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에 가면요. 이번에 제가 한 72점이 들어왔거든요. 네, 네. 72점을 쭉 순서를 잡아 구경을 하는데 네. 굉장히 기획을 잘한 것 같아요. 특히 이 그림과 맞은편의 그림에서 기획을 잘했다고 네, 느꼈는데요. 네, 네. 요 그림 바로 맞은편에 어떤 작품을 이번에 전시를 하고 있냐면요. 네. 벨라스케스의 작품입니다. 오. 근데 벨라스케스가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던 네. 대주교를 그린 초상화예요. 벨라스케스 자화상이 아니라 자화상이 아니고. 예. 초상화를 그렸는데요. 그 초상화를 보시면은 바로 맞은편에 딱 있거든요. 네, 중방에. 그 눈빛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 그냥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네. 대주교니까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저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네, 네. 마치 세상이 다 나의 것이고 아주 여유 있어 세상을 보여요. 내 앞에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네, 듯한 네. 그런 아주 자신감 있는 눈빛이에요. 네. 별론데요, 인상이? 위에서 아래로 인상이 별로예요. 뭐 벨라스케스가 네. 뭐 명령에 의해서 그랬겠죠. 네, 네, 네. 근데 이 자상이라는 걸 통해서 이 렘브란트의 작품의 눈빛, 세상을 초월한 듯한 네, 그리고 네. 바로 맞은편에 보면은 세상을 호령하는 듯한 저 그림. 아마 굉장히 네, 네. 굉장히 저는 기획을 잘했고 전시 순서나 이런 큐레이터를 잘한 네. 이번에 전시 서로 노려보고 있지 않아요? 서로 마주보고 있다. 네. 모딜리아니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모딜리아니 뭔가요? 그러면은 예예예 목이 길게 네, 네. 목이 네, 길게 목이 이렇게 길게. 그렸습니다. 네, 네. 진짜 저렇게 생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예예 굉장히 목이 길게 표현을 했고요. 더 큰 특징은 네. 모딜리아니 그림의 대부분은 눈동자가 없어요. 예, 저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허해 재밌네요. 보인다고 예예예. 할까요? 이게 모딜리아니가 그린 유일한 자화상입니다. 모딜리아니는 자화상을 딱 죽기 직전에 이 한 점만 그렸어요. 아, 그렇습니다. 특이하게 자상을 많이 안 그렸습니다. 자신이 없었을까요? 바빠서. 그 유명한 미술 네. 평론가가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리는 이유는 네. 자기 자신이 나도 불멸의 존재로 남고 싶어서 그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네, 네. 모딜리아니의 어떤 이 과정을 보면은 스스로 자신이 없었던 경우가 많아요. 아, 잘생기긴 굉장히 잘생겼다고 해요. 아. 엄청난 미남이었다고 하는데 그 성장 과정이나 가난에 네, 네, 짓눌리거나 네. 또 이 사랑했던 여자 잔 에비테른 아까 네, 그 그림이 네, 잔 네, 네. 에비테른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네, 네. 잔 에비테른과의 지고지순한 사랑 그러나 저갓집한테 완전히 인정을 못 받고 아. 냉대를 받고 끝까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음. 심지어는 죽고 나서 하루 차이로 죽거든요.
모딜리아니가 병으로 죽고 그 다음 날 잔 에비테르는 자살을 합니다. 아, 그래서 하루 차이로 죽는데 죽고 나서 처갓집에서 동시에 묻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불우한 화가였기 때문에 이 자상을 안 그랬다고 볼 수 네, 있는데 네. 그래서 특히 저는 근데 그렇게 예. 생각 안 하는데요. 저 대학 다닐 때 미대에서는 셀프 포트레이트 과제를 굉장히 많이 내줘요. 근데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가에 따라서 자기 얼굴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거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내가 자신이 없어서 셀프 포트레이트를 안 그렸다라는 게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왜 그리지 않았냐 하는 거는 결국 모딜리아니 본인이 알 텐데 네, 네. 그러면 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잔 에비테른이나 스스로 이제 자화상에 네.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을까? 그건 궁금한데요. 그거 재밌는 네. 예, 포인트 예. 같습니다. 예.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네, 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은 예, 예. 잔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네, 네. 근데 왜 늘 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음. 보면은 눈동자가 없죠? 이 모딜리아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눈동자를 그리면은 내 사랑이 사라질 것 같아. 눈동자를 좀 다르게 만드는 활용 점정이라는 우리 오케이. 모사 기억나죠? 예. 눈동자를 이렇게 저와는 사라질 다른 것 감성이네요. 같아. 예. 아니 어쨌거나 본인이 그리고 싶은 면들을 반영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런 이제 그런 그 이제 원본과 이제 복제물이 결국엔 자화상인데 복제물이 어느 수준의 복제가 되느냐, 원본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원본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그런 애환, 뭐 고통, 감정을 감정이 표현하는 거죠. 예. 굉장히 거기에 이제 그 소위 매핑이 돼서 새롭게 해석이 되느냐, 이제 요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점점점 뭐 자화상이라는 것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점점 자기의 해석들이 강해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에공 실러 같은 작가의 에곤 실러, 작가를 봐도 자화상들을 엄청나게 그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 사실은 이제 에공 실러의 얼굴을 실제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요? 아니, 네, 뭐 저도 저만 자화상 그런가요? 속의 애공실레의 예, 모습으로만 그쵸, 알고 그쵸. 있거든요. 예, 예.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니까. 예. 네.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에공 실러의 실제 모습은 잘 기억을 못하고 대부분은 이제 에공 실러의 자화상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우리는 이제 매핑이라고 저는 좀 매핑.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원본이 있는 거고 원본에 다른 차원을 이제 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로 보면은 그것이 이제 그 타투맨. 근데 이제 타투를 했을 경우 과연 그 사람이 원래 있던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과 타투를 하고 나서의 정체성은 분명히 바뀐다고 봅니다. 물론 그 타투 자체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죠. 이 이공실레의 그 포트레이트에서도 그냥 실제 자기 스케치가 있을 거고 초반에 원래 모습에다가 또 네, 매핑을 한 거죠. 저런 거친 본인의 스트로크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뭐 포즈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다 매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네. 미술을 좋아하는 애호가로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매핑이 된 이 복제물은 실체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람들한테 기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복제물의 그 가치가 원본보다 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게 시뮬라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뮬라크르 어려운 용어인데요. 네네. 저도 최근에 네. 공부하면서 배운 장 네. 보드리아르가 예, 처음으로 맞습니다. 했던 예, 예. 시뮬라크르 우리말로 하면 그냥 사본 맞습니다. 원본에 대비되는 사본 이런 말로 예. 익히는데 네네. 현대 하여튼 예술이나 현대 철학에서는 네. 원본보다도 네네. 사본 즉 시뮬라크르가 더 중요한 그런 가치로 맞습니다.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에곤 실레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았던 독일권 표현주의, 예. 에곤 실레, 예. 구스타프 클림트 클림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일권 표현주의거든요. 맞습니다. 노르웨이 쪽에서 예, 대표적인 맞습니다. 표현주의가가 예. 에드바르 뭉크고요. 네네. 근데 또 하나의 제가 자상을 말씀드리고 하는 사람의 그림이 네, 바로 네. 같은 표현주의 사람의 그림입니다. 네. 자, 그림을 보실까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네. 그 리아르트 게르스터리라는 사람이 그린 네네. 웃는 자화상이라는 그림이고요. 네. 진짜 웃고 이 있네요. 작가는요 네.
많은 작품을 남기지 않았어요. 네, 네. 굉장히 그리고 일찍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입니다. 와우. 오. 그리고 이 작품이 웃는 자화상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데요. 네. 네. 이 작가의 거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그러네요. 알려져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본 느낌이 어떠세요, 석 박사님? 아니 웃고는 있지만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광기 서린 눈이 작가가 일찍 예.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잘 몰랐는데요. 스스로 아니, 목숨을 저 끊었어요. 네. 그림이 그래 지금 소름이 끼치는데요. 이 그림은요, 이 작가의 대표작으로 남아 있는데요. 음. 이 작가가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새를 살았는데 네네. 그 같이 살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20세기 무조 음악을 창시한 쇤베르크입니다. 쇤베르크. 예. 쇤베르크하고 같은 집에 살면서 네네. 이 쇤베르크 가족들한테 그림을 가르쳐 줬어요. 음. 게르스틀 이 사람이 음. 그림을 가르쳐 주다가 그 이 게르스틀이 쇤베르크 아내한테 빠집니다. 아. 그리고 그 쇤베르크의 아내도 이 젊은 화가한테 빠져요. 그래서 둘이 서로 사랑을 하고 네. 도망을 갑니다. 네. 도망을 갔는데 결국에 이 쇤베르크 아내가 결국 다시 돌아와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시련의 상처를 이기지 못한 쇤베르크가 네. 저 그림을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어. 그래서 알고 보면은 아까 섬뜩하다고 말했잖아요. 네. 네. 그 과정을 이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내용을 모르고 그림을 봤다면은 네, 역시 네. 석 박사님이 미술 전공을 하셨기 예, 때문에 제가 예, 보기에는 예. 감성을 느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하게 저는 사실은 끄집어내셨네요. 좀 특이하네라고 느꼈지 네, 섬뜩하다고는 네, 못 네. 느꼈거든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빛이 무서워요. 예. 그래서 알고 보면은 이 그림은 웃는 자상이라는 제목으로 남아 있지만요. 그래서 더 네. 뭐 웃는 게 아니고 그쵸. 우는 거예요. 계속 그- 소름이 끼치는데요. 느껴버렸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바로 자살 직전에 그리고 금방 자살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할 되고 정도의 음. 그런 드라마가 보이네요. 그리고 목숨을 끊을 때 음. 이중적인 방법으로 목숨을 끊었다.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목을 매단 상태에서 칼로 자기 심장을 찔렀다. 음. 이렇게 이중적인 너무- 방법으로 정상이 아니라 눈빛이. 굉장히 예, 예. 큰 시련의 상처를 네. 겪은 사람의 그림. 이런 뒤에 네, 사연이 네. 있기 때문에 저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으로 네, 남지 네. 않았는가.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림 자체보다는 네. 그 뒤에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림이 유명해지고 네. 값어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 것도 네, 사실입니다. 네, 네, 네. 예, 예. 그 우리가 오늘 첫 시간으로 자화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 네. 소장님께서 네. 그 현대 사회에서 셀피 이렇게 연결해 주셨는데요. 네, 네, 네. 제가 자화상이라는 그림, 초상화가 아닌 네. 화가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을 쭉 보면서 네, 네. 제가 한번 미술로 보는 세상에서 네, 이렇게 네. 쓴 적이 있어요. 그의 눈을 들여다볼수록 마치 그가 아닌 나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내 자신을 찍은 셀피를 자꾸 찍어서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도 네, 네. 우리나라 화가나 외국 화가의 자상을 보면서 그 자상에 자기 자신을 그린 그 사람을 상상하다 보면은 나를 반성하고 네.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네요. 복제물 자체가 그러니까 원본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에공 실러의 실제 모습을 기억을 못하지만 에공 실러의 자화상은 모든 사람이 기억을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에서 뭐가 막 양산이 되지만 그거의 원래가 갖고 있었던 그런 성질들, 본성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그런 약간의 어떤 철학적 어떤 이런 커멘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최근에는 이미지라는 것들이 내 모습도 소비의 그런 그 소비물로 돼서 컨텐츠를 올려서 나를 팔고 경제 활동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는 뭐고 또 거기에 플러스 돼서 이렇게 액자화 시켜서 상품화 시켜서 내는 거는 뭔가 그러면서 나는 또 뭔가 자아상 과연 그런 것들이 조금 막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첫 주제, 첫 만남, 자화상을 통해서 시작해 봤는데 오늘 풍성한 얘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